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된 절대 평범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33,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깔끔한 셔츠에 얌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이 좋았고 말하는 내용도 참 진중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없이 여동생이랑 단둘이 자랐어요. 제가 부모 역할까지 하다 보니 책임감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책임감이란 단어는 제게 굉장히 크게 들렸고 그런 환경에서 동생까지 챙기며 살았다는 점이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만남이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도착해 있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늘 젓가락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조용히 들어주고 틈틈이 맞장구도 잘 쳐줬죠. 사실 내가 외동딸인데 부모님이 엄청 보수적이셔. 사람을 오래 봐야 한다고 하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가볍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만나요. 그 진지한 표정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없이 살아서 그런지 가정을 이루는 게 늘 꿈이었어요. 아이도 낳고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런 거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 후로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부모님께 그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버지는 눈빛을 길게 머물며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아버진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놈 어딘가 쎄하다. 아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책임감도 있고 자기 동생도 챙기고 나한테도 정말 잘해요. 겉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말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사람은 속에 뭐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아빠는 항상 제 선택을 그렇게 부정하시는 걸까?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건데. 하지만 아버진 제 눈물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 아빠는 말리지 않겠다. 다만 기억해라. 정말 힘들어지면 아빠는 언제든 네 편이란 걸.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믿는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은 이후 남편은 한결 더 다정해졌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저를 배려했고 직장 얘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진지하게 나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사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인 줄 알았기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우리 집? 자가야. 아빠가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서울 집은 내 명의로 해주셨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빛이 스르르 바뀌는 걸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역시 너처럼 야무진 여자는 뭔가 다르더라. 그 후로 이상하게 재산 이야기나 자산 관련된 질문이 종종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어? 퇴직금은 좀 받으셨나? 연금 같은 건 나와? 요즘은 공무원 연금도 꽤 되던데. 저는 처음엔 그냥 현실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 현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빈도와 뉘앙스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집 명의 진짜 네 이름 맞지? 괜히 부모님 명의인데 착각한 건 아니지? 내 이름 맞아. 아빠가 증여까지 다 마친 상태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결혼 전에 이런 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 나도 나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돈 얘기를 자주 하던 사람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견례 날짜도 잡힌 상태였고 그 외에는 딱히 문제될 만한 행동이 없었기에 저는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도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툭 던지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너 결혼하면 그 집에 계속 살아? 아니면 팔고 신혼집 새로 구해? 어?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그냥 그 집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잖아. 리모델링 좀만 하면 값이 많이 오를 텐데. 괜히 오지랖이었나? 미안. 그 웃음 뒤에 숨은 속내가 왠지 모르게 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놈 어딘가 쎄하다. 그 말이 슬슬 가슴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희 가족은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 속에서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한껏 젠틀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난했습니다. 음식도 정갈했고 대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시점은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부모님 없이 여동생이랑만 살아서 제겐 가족이 저희 둘뿐이에요. 동생도 저랑 같이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회사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왔네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산다니 대견하네. 그 여동생도 인성이 좋겠지.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 착한 아이예요. 눈치도 빠르고 언니 잘 따를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땐 몰랐습니다. 눈치 빠르고 언니 잘 따르는 착한 아이가 얼마나 제 인생을 박살낼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과 함께 카페에서 상견례 복귀 중이었던 저에게 그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언니랑 예물 같이 보러 가고 싶어요. 언니는 뭐 갖고 싶어요? 나도 좀 보고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끼리 다정하려고 하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나는 그냥 금반지나 목걸이 정도면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단번에 이러는 겁니다. 헐, 언니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난 예물로 샤넬 클래식 미디움 생각했는데 언니도 같이 맞추면 좋겠다. 예?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는 직접 저희 어머니께 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죠. 어머님, 저 오빠 동생이에요. 이번에 상견례 못 가서 너무 죄송했어요. 혹시 예물 준비하실 때 제 것도 살짝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샤넬이나 프라다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전화를 끄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얘야, 그쪽 여동생 좀 이상하다. 예물은 너를 위한 건데 그 애가 왜?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동생이 우리 엄마한테 샤넬백 얘기 꺼냈대. 남편은 살짝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이러더군요. 에이, 그건 그냥 농담이지. 우리 집안은 허례허식 안 따져. 괜히 과하게 반응하지 마. 근데 왜 자꾸 예물 얘기를 본인이 해? 내가 아니라 당신 여동생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없으니까 걔도 뭐라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 봐. 내가 말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결혼 괜찮은 걸까? 파혼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도 능숙하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동생도 내가 말릴게. 넌 그냥 나만 믿어. 그 말에 남편이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또 믿었었죠. 그때 파혼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준비 과정도 별 문제 없이 흘러갔지만 한편으론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놈 어딘가 쎄하다. 아버지의 직감 같은 그 말이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순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신랑인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젠틀했고 주변 사람들도 어우 신랑 멋있다 라는 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양가 가족들끼리 모여 사진도 찍고 식이 끝난 뒤엔 작은 연회장에서 식사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시누이가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언니, 언니네 신혼여행 어디로 가요? 유럽 파리랑 로마. 그 말을 듣자 시누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진짜요? 헐, 나 유럽 안 가봤는데.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뭐라고? 나 비행기표 따로 끊고 숙소도 따로 잡을게요. 언니랑 오빠랑 같이 다니는 거 방해 안 해요. 그냥 나도 좀 바람 쐬고 싶어서요. 어차피 언니도 사진 찍을 사람 필요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곧장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말리겠지. 설마 가만히 있진 않겠지. 근데 남편은 시누이를 보며 싱긋 웃더니 이러는 겁니다. 야, 네가 유럽을 왜 따라가냐? 신혼여행은 부부 둘이 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 따로 보내줄게. 진짜? 오빠 너무해.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심하단 말이야. 선물도 안 해주고 뭐야. 그럼 돌아오면 샤넬 하나 사줄게. 됐지?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정말로 심장이 식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따라오겠다는 사람도 이상한데 그걸 저렇게 대하는 남편도 뭔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그건 진짜 아니지 않나? 아유, 자긴 진짜 너무 예민하다. 걔는 그냥 친해서 그런 거야. 나도 말렸잖아.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아니, 문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그 정도 일에 왜 이렇게 민감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신혼여행은 분명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돌아다녔지만 제 마음속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어딘가 낯익은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문을 열자마자 보인 모습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치킨, 한 손엔 맥주. 언니 왔어요? 아우, 여기 진짜 소파 좋다. 쿠션감 미쳤어요. 뭐? 너 여긴 왜 와 있어? 제가 당황해서 묻자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오빠가 얘기 안 했어요? 나 여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나 혼자 사는 거 무서워서. 그리고 직장도 잠깐 쉰 상태라 월세도 아깝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우리 집 들어온다는 말 왜 안 했어? 아, 그거? 내가 얘기하려다가 타이밍이 좀 그래서 며칠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려고 했지. 며칠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해? 신혼집에 같이 산다고? 그게 말이 돼? 자기야,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 일도 그만두고 혼자 있는 거 무섭다잖아. 내가 책임질게. 자기만 이해해주면 돼. 그날 밤 시누이는 자기 방인 양 안방 옆 작은 방에 짐을 다 풀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침구류까지 전부 다. 욕실 선반엔 제 화장품을 밀어내고 본인의 스킨과 클렌저가 올라와 있었고 냉장고엔 저희가 두고 먹으려고 아껴둔 와인 자리에 시누이가 사온 1+1 음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이후는 말 그대로 기습 합숙이었습니다. 아침엔 제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요란하게 라면을 끓이고 점심엔 제 화장대를 쓰면서 제 쿠션을 열어보고 저녁엔 거실을 차지하고 TV 보며 발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립스틱 색 너무 잘 받는다. 내가 좀 빌려 써도 되죠? 어차피 가족끼리 나눠 쓰는 거잖아요. 언니, 이 옷 지난번에 입던 거예요? 나 내일 면접인데 잠깐 입고 나가도 돼요? 언니, 혹시 오늘 저녁은 뭐예요? 설거지는 제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언니 차례죠?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자기도 하나뿐인 내 동생이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을 듣는 저는 하나뿐인 당신의 아내는 왜 이해받지 못하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잠든 시누이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제 안에서 뭔가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신혼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우리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시누이의 드레스룸처럼 변했고 욕실은 그녀의 미용실이 되었으며 부엌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아침마다 벌어지는 풍경은 이랬습니다. 전 출근 준비로 바쁜데 시누이는 제 앞에서 입을 옷을 고르며 말하곤 했죠. 언니, 오늘 이거 입어요. 그 블라우스는 어깨가 좀 좁아 보이더라. 이건 제가 늘려놨어요. 제가 늘려놨어요? 그 말은 제가 아껴 입던 셔츠를 자기 몸에 맞게 늘려서 입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욕실에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클렌징 폼에 물이 섞여 있었고 시중에선 비싸게 파는 앰플병은 바닥에 굴러다녔으며 시누이의 사용 흔적이 남은 면도기와 생리대 포장이 세면대 옆 선반 위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속옷 서랍을 정리하다 낯익은 브래지어가 하나 보였어요. 이거 왜 여기 있지? 시누이가 지나가다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아, 언니 거 입어봤는데 진짜 편하더라. 브라 늘어났길래 내가 편하게 입었지 뭐. 가족끼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지금 내 속옷까지 입고 다녀. 화장품 다 쓰고 물건 막 만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남편은 그저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터치하지 말고 둬봐. 그냥 편하게 살게 냅두면 나중에 나간다니까. 언제? 지금도 일주일이야. 앞으로 몇 주 더? 몇 달 더? 피곤하다. 회사 일도 많은데 너까지 왜 이래? 그 말에 저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맞을까?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지? 며칠 뒤 시누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하루는 저녁 10시가 넘어 초면인 여자 2명과 남자 1명까지 데리고 들어왔고 제게 이러더군요. 언니, 거실 TV는 오늘 좀 빌릴게요. 우리 이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려고요. 언니는 주무셔도 돼요.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시누이와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불 꺼진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설거지통엔 반쯤 남은 피자 박스, 라면 국물, 맥주 캔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욕실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너 언제 나갈 건데? 그러자 시누이는 아주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랑 얘기하세요. 나 혼자 결정 못해요. 그리고 언니 너무 예민하다. 이래서 여자들은 무섭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오빠의 여자일 뿐이었고 자기 집에 껴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저는 점점 제정신이 아닌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엔 시누이의 컵라면과 반찬통이 산처럼 쌓여 있고 욕실엔 그녀의 머리카락이 배수구를 틀어막고 있었으며 세탁기엔 제 속옷이 시누이의 옷 사이에서 구겨져 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이제 제 옷을 자기 옷인 것처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거실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수다를 떨다가 제 결혼식 사진을 보며 이러는 겁니다. 이 드레스도 언니가 고른 거예요. 근데 난 저기 있는 백이 더 갖고 싶더라. 샤넬 클래식 미디움. 언닌 잘 들지도 않던데. 그러면서 제 결혼식 때 선물 받은 샤넬 백을 들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우리 오늘 인스타 찍자. 나 이거 잠깐만 빌려간다 언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저를 뒤로 한 채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당근마켓에서 그 가방을 봤습니다. 정품 샤넬 미디움, 생활기스 있음, 가격 협의 가능. 사진 속 인물은 없었지만 가방 안쪽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제가 알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내 가방 팔았니? 신우이는 아주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헐, 그거 언니가 맨날 안 매던 거잖아요. 그냥 집에 쌓여만 있길래 누가 쓸 줄 알고 올려봤지. 아직 팔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따졌습니다. 당신 동생이 내 가방 팔았다고!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이러더군요. 자기야, 그렇게까지 말하면 동생이 상처받잖아. 그냥 되돌려 받고 넘어가자. 가방 하나 가지고 왜 그래? 가방 하나? 이게 가방 문제야? 지금 도둑질이잖아.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팔았다고. 요즘 자기 예민한 거 알아? 결혼 초반인데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보다 자기 동생 감정이 먼저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신우이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주말마다 데려와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맥주와 안주를 펼치며 파티를 했고, 심지어 제 결혼 반지마저 언니 이거 예쁘다며 손가락에 끼고 셀카를 찍더군요. 저는 더는 못 참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내 편 아니면 나 그냥 이혼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린 부부야. 이런 걸로 이혼 얘기까지 꺼내면 안 되지. 이런 걸로? 내 물건 도둑질해가고 친구들 데려서 신혼집 망치고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이게 결혼이야? 그날 밤 저는 도망치듯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10분, 20분, 아니 1시간 가까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걸 걸어도 될까? 아빠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었고 신우인 이미 집안의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그리고 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 딸, 웬일이냐? 목소리도 못 들은 지 꽤 됐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나 진짜 힘들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신우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진짜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남편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내 물건 허락 없이 가져다 쓰고 심지어 가방까지 팔아.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이윽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근데 나 이제 이혼녀 되는 거야. 아빠가 나 그렇게 키운 거 아닌데. 이혼이 뭐 어때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결혼보다 늦게 끝내는 게 더 위험한 거야. 너만 괜찮다면 언제든 이 집 문은 열려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 참아왔던 모욕과 분노와 억울함이 마치 쏟아지는 빗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잠든 남편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 말대로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아침밥을 차려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먼저 나가면서 무심하게 말했죠.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니까 알아서 저녁 챙겨. 늘 그랬듯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은 지 10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낯선 번호.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넘기려다 왠지 모르게 눌렀습니다. 혹시 땡땡씨 보호자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지금 아버님께서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고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다고? 위독하다고? 왜 그런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저를 응급실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계셨고 의사는 조용히 저를 상담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호흡곤란과 복통을 계속 견디신 것 같고 결국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한 장의 CT 이미지를 책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간과 폐에 광범위한 전이가 확인됐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미 수술이나 항암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말기암이요? 네,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그랬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빠가 얼마나 아픈 줄도 모르고 아빠한테 내가 힘든 것만 얘기하고. 너무 미안해, 아빠. 그 말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우리 딸 울지 마라. 나 잘못 살고 있어.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졌어. 나 아빠 따라 그냥 확 같이 죽을까?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그게 무슨 소리야?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생각하다니. 너가 그럼 아빠는 더 힘들다. 이혼 아무것도 아니다.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꼭 네 삶 되찾아라. 그날 밤 저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 앉아 잠든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아버지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다행히 위급했던 순간은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기 손상이 심해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휴직하고 병실 옆에 붙어 지냈습니다. 밥도 병실 간이 침대에서 먹었고 씻는 것도 병원 샤워실에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의 손톱을 다듬고 말없이 눈만 마주쳐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저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가장 속이 뒤집히게 만든 건 남편과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병문안으로 오더니 이틀, 3일, 결국 한 일주일 넘게 병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잠깐 짬이 안 나. 자기 혼자서 괜찮지? 뭐 하루 이틀 간병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고생할 필요 없잖아. 나 지금 아빠 간병 중이야. 혼자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괜찮은 일이야? 당신이 여러 사람이야? 남이야? 나도 힘들어. 출근해서 일하고 집 오면 녹초야. 내가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 못하면 생활비 누가 낼 건데? 어? 그 말에 저는 누가 지금 더 힘든지 따지는 것도 지쳐 말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언니, 아버님 계신 병실 진짜 좋네요. 나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의자도 푹신하고 TV도 있고. 처음엔 병문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출근처럼 오는 패턴이 되더군요. 오전 11시쯤 슬리퍼 질질 끌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커피 2잔을 사와선 하나를 제게 주고 이러는 겁니다. 언니, 나 여기서 노트북 해도 돼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여긴 조용하니까 진짜 집중 잘 된다. 그러고는 병실 소파를 본인 카페 소파처럼 차지하더니 넷플릭스를 틀고 이어폰 꽂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진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셨죠. 심지어 간호사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좀 피곤해 보여서요. 혹시 야간 간병인 하루쯤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저를 힐끔 보더니 제게 보호자 맞냐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끄럽고 화끈거리더군요. 퇴근한 남편에게 따지듯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병실을 뭐 노트북 카페처럼 써.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야간 간병이 불러달라고까지 하더라. 그러자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 핸드폰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불러!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불러서 돈 주고 쓰면 되잖아! 왜 나한테 짜증이야? 내 동생이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뭐? 내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진짜! 왜 너희 집 일은 죄다 나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신우이는 맥주캔을 몰래 들고 와선 창가 쪽에 앉아 캔을 따고 이러더군요. 와, 병실 야경이 꽤 낭만적이네요. 아버님 덕분에 좋은 풍경 구경하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병원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웬일인지 제법 성의 있는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자마자 꺼낸 말이 이거였으니까요. 자기야,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나 돼? 뭐?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정리할 것도 많고 또...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 못할 찝찝함이 온몸을 덮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전제로 말하는 거야? 남편은 말끝을 흐리더니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는 거지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도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창가 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길 들려버린 신우이의 말. 오빠 근데 그 집 아직 아버지 명이야? 아님 새언니한테 넘어간 거야? 모르지. 근데 아버지가 너 좀 잘 챙겨주시긴 했잖아. 유산 쪽에서 뭐라도 있지 않을까? 하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원 왜 왔겠어? 뭐라도 챙기려고 온 거지. 저 노인네 알게 모르게 심심했을 텐데 나 좋게 보지 않았을까? 뭘 주려나? 하여튼 우리 오빠 와이프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병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너 요즘 남편이랑 잘 지냈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제 눈을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상속 관련 정리 좀 받아볼까? 유언장 같은 것도 아버지랑 얘기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살아계셔.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유, 괜한 오해했네.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그냥 그 법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우린 가족이니까.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말기암이라며.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지. 남편의 말에 화가 나 싸우려고도 하다가 결국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이제 그 결혼은 사랑도 책임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노리는 거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을 입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양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평소보다 한층 더 공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요. 그 아버님 건강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미리 몇 가지 서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노려보자 그는 제 눈치를 보며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단순한 위임장이에요. 예.
혹시 나중에 병원비 처리나 상속에 혼선 생기면 안 되니까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서요. 그는 서류를 펴더니 그 위에 사인란을 펜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버님 성함만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아버님 죽기 전에 꼭 정리하셔야 편하잖아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면 되겠나?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다 읽으셔도 돼요. 근데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 아버지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한 장 한 장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펜을 들어 조용히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 왜 사인을 하세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접어 남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겠나? 남편은 활짝 웃었습니다. 아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어떤 결심을 하고 서명했는지, 그 서류가 남편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남편과 시누이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단 한마디를 남기셨죠. 끝까지 네 편은 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박혔는지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직계가족 외엔 알리지 않았고 친구 한 명 없이 그저 아버지와의 이별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의 분위기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빈소에서 조문객이 빠져나간 늦은 밤, 남편과 시누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얘기 중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가 좀 편해지는 거지? 그치. 집도 그렇고 유산도 좀 있겠지. 뭐 정리만 잘 되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더 오갔는지 듣지 못했지만 그 표정은 분명 슬픔이 아닌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뒤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네네. 네? 유언장이요? 아버님께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남편이 전화를 끊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 영상이랑 녹음을 남기셨대.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개한대.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아버님 진짜 멋있다. 요즘엔 영상으로도 유언장 남기시는구나. 그래, 그래야 우리처럼 가까운 가족한테 더 정확히 상속되겠지. 그러게. 솔직히 우리 그동안 잘해왔잖아. 자기야도 병가 넣느라 고생했고. 우리 셋이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나눠야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이 병간호했다고?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아니, 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 서류도 써주셨잖아. 어느 정도 신뢰하셨다고 난 믿어.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묘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날 그 서명, 그게 정말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었나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연락이 왔습니다. 고 땡땡님의 유언 영상 및 녹음 공개는 법적 증인을 동반해 진행됩니다. 가족분들 모두 입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시누이는 마치 상금 발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처럼 옷까지 차려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작은 거울로 립스틱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긴장하지 말고 저랑 오빠만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진짜 다 같이 잘 살아봐요. 저 언니 좋아하는 거 알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셨던 그 묘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안. 오래된 가죽 소파에 남편과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그 앞에 놓인 스피커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사망 5일 전 직접 촬영되었으며 법적 효력 있는 증인 및 녹음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두 조용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니터가 켜지고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희미한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걸 보는 이들이 누군진 대충 알겠다. 아마 내 딸 그리고 그 사위 그리고 내 딸을 힘들게 한 그 사위 여동생까지. 그 말에 시누이의 표정이 슬쩍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요. 내가 마지막 순간 사인을 하나 했다. 그걸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아버지는 카메라를 지그시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아, 그 서명 내가 그냥 한 줄 아냐. 네가 내 눈 피할 때마다 네 여동생이 병실에서 맥주 까던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널 지켜봤을 것 같냐.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를 흘끗 보며 뻣뻣해졌고 변호사는 조용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손으로 문서를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서울집, 남은 예금, 그 모든 권리는 내 딸에게만 준다. 사위? 아니다. 그 사람은 내 딸의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라면 최소한 아내를 지켜야지. 아내가 우는 걸 봤으면 그걸 닦아줬어야 했지. 그 동생이라는 사람. 나보고 아버님 덕분에 병원 경치가 좋다더라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냐? 그래. 이 경치 네 인생의 마지막 편한 풍경일 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네가 혹시 내 서명을 들고 어디 가서 욕심 부리려고 한다면 그건 소용없다. 이미 변호사에게 다 정리해놨다. 내 딸아, 이제 너를 울게 한 모든 사람에게서 당당히 일어나라. 그리고 잊지 마라. 너는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는 딸이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고 시누이는 손에 쥔 클러치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고 아버님께서 사인하신 서류는 혼인재산 분리 및 신탁 이관 동의서, 즉 지금 남편분은 일절 권리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압박이나 위임 강요가 있었을 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황급히 말했습니다. 전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전 그냥 진짜 간단한 상속 절차인 줄. 그 서류 읽어보셨죠? 사인란에 직접 표시까지 해드렸고 옆에서 부인분이 보셨다 들었습니다. 그건... 네... 근데... 그 사인은 영상 증거와 함께 이미 공증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추가로 남긴 녹취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한 줄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야, 이 사인은 네 욕심을 감시하려고 한 거다. 그게 내 마지막 조육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지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전부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유언 영상이 끝난 직후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뭐 결국 아버님 뜻이라면 따라야지. 그 말은 겉으론 수능인 척 들렸지만 얼굴엔 끝내 씁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간호 도와줬는데! 커피도 싸고 간식도 챙기고 그랬잖아요! 왜 나만 손해보냐고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췄고 고인의 판단력은 당시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더 이상의 주장은 명예훼손 및 사자 모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걸 생각하면 이혼이 아니라 고소가 맞겠지만 난 그냥 끝내고 싶어. 너랑 너희 가족이랑 전부. 남편은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그래. 그리고 넌 앞으로 아버지 유산 관련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 못해. 법적으로 다 정리됐고 변호사 통해 정식 통보 갈 거야. 부탁이야. 조용히 사라져줘. 그게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야. 며칠 뒤 신우이에게는 명품 가방 도난 및 중고거래 건으로 정식 경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낸 신고는 아니었습니다. 당근마켓 측에서 수상거래로 신고가 접수됐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 흰색 봉투 안에 삐뚤삐뚤하지만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아, 너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난 매일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내 딸이 내 판단보다 더 단단하다는 걸 난 믿고 있었고 결국 네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거라 믿었다. 네가 내 곁을 지켜준 그 밤들 나는 말은 못했지만 가장 따뜻했다. 이 집은 너에게 남긴다. 그 안에서 넌 꼭 웃으며 살아라. 다시 울게 만들 놈이 나타나면 그때 꼭 아빠한테 꿈에서라도 말해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